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람 음성균의 감염 나머지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테로박테리아의 CA, 그 장내세균과 감염에 들어가는 이콜라이와 타이포이드 피버를 다룰 거고요. 기타 중요한 그람 음성균 감염 중에서 슈도모나스랑 비브리오 벌니피쿠스 이거 두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엔테로박테리아 CA라는 그는 이제 장내 세균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에스체리시아 콜라이라 함은 이제 지너스랑 그다음에 스피시스 속명 종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명법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 그러니까 패밀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가 이제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에스체리시아, 클랩시엘라, 살모넬라, 시겔라, 예르시니아 빼고도 등등등등등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한테 주요 패서젠으로 작용하는 것들 제가 보기에 좀 익숙한 것들을 뽑아 놓으니까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콜라이와 그다음에 살모넬라 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장균은 우선 그 세균학적 특성이 어떠냐면요. 아시다시피 그람 음성 막대균, 그람 네거티브 로드고요. 생화학적 특성으로는 우선 락토스 퍼멘테이션, 그러니까 젖당을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옛날에 아마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그 메콩키 아가라는 거에서 그 락토스 퍼멘테이션이 되는 그런 균들을 키우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분홍빛으로 배지 색깔이 아예 그냥 변해버리고요. 원래는 요 배지가 그냥 노란색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락토스 포멘테이션이 안 되는 균들은 이제 메콩키 아가에다 키운다 한들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성질에 의해서 이콜라이를 이 EMB 아가라는 거에서 키우면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속성 광택이 나는 초록색, metallic green sheen 이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참고로요, 이 EMB 아가는 원래 락토스 퍼멘터, 그러니까 락토스 퍼멘테이션이 가능한 균을 키우면은 아주 짙은 보라색 또는 검은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콜라이만 그래서 초록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락토스 퍼멘테이션 말고 뭔가 다른 특성이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EMB 아가에서 초록색 나오는 거는 이콜라이만의 특이적인 성질이고요. 이게 스텝 1에서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콜라이는 기본적으로 장 안에 서식하는 균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장 안에서는 별다른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게 장이 아니라 딴 데로 퍼진다. 그러면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네요. 즉 가장 흔한 거는 urinary tract infection, UTI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콜라이의 extra intestinal infection 중에서 가장 흔한 게 UTI고요. 동시에 UTI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또 이콜라이가 되겠네요. 그 외에 리버 시로시스 환자에서는 이 균이 복막으로 그냥 옮겨가가지고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iliary tract obstruction이 있거나 하면은 이 균이 biliary tract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콜랑자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드물게는 원내 감염으로 뉴모니아나 sepsis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신생아의 메닌자이티스.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의 메닌자이티스는 그 이후하고는 원인균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이콜라이에 의한 메닌자이티스도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TMP-SMX를 많이 썼지만요. 이제는 저항성 있는 균주가 너무 늘어서 이거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3세대 세파 아니면은 퀴놀론을 많이 쓰고요. 여기에도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은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같은 광범위 항생제도 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ESBL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제 내성 검사에서 ESBL인 걸 알았다. 그렇다면 그때는 카바페넴을 사용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콜라이는 물론 장에 감염, 그러니까 인테스티널 인펙션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대장균이나 다 그런 거냐면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내 몸에 원래 들어있던 거는 병을 일으키질 않는데, 가끔 외부에서 독성을 가진 균주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그게 번식을 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에 그 심각한 좀 증상을 일으키는 게 가장 대표격이 Enterohemorrhagic E. coli, 그러니까 EHEC 또는 이제 Shiga Toxin Production E. coli, STEC 요게 되겠습니다. 요 STEAC 요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EHEC이나 STEC는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실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일으키는 증상이라든지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걸리는 원인도 비슷합니다. 흔히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그 덜 조리된 고기를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요 EHC나 아니면 SDC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콜라이 O157H7 뭐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그게 바로 이 균주들에 의한 질환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것들은 사실 이제 소아들이 좀 잘 걸리니까 이거 소아과에 넣어놨고요. 사실 이것보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게 그 엔테로톡시제닉 이콜라이, ETEC, 우리말로는 장독소성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traveler's diarrhea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요. 그 뭐 어디 여행 갔다가 물갈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막 설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원인균이 뭐냐 하면은 ETEC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자면요. traveler's diarrhea, 여행자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택도 있고요. 뭐 giardia lamblia, 람블편모충 이런 것도 있고 cryptosporidium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어쨌든 이택이라는 거죠. 오염된 물이나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증상은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watery, non-bloody diarrhea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엔테로톡시젠, 그러니까 장독소를 내보낸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독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이토톡신, 그러니까 세포 독성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이나 아니면은 톡신이 뮤코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냐면 그거는 아니고, 요거는 그 장의 뮤코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설사가 쫙 나오게 해버리는 그런 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non-inflammatory diarrhea, non-inflammatory, 그러니까 non-bloody diarrhea, watery diarrhea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열은 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설사를 하면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환자는 열감을 느낄 수도 있죠. 설사 심하게 하면은 다들 막 몸이 열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증상이 설사고 구토나 구역질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치료는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트래블러스 다이어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균들 마찬가지예요. 트래블러스 다이어리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이어리얼 디지스 대부분에서 항생제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만 항생제를 쓰는 거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생제보다는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아마 그 플로로케놀, 시프로플록사신을 경구로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요 감별점은 로타바이러스나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인데 이것도 사실 어디 놀러가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균들은요. 그 설사도 설사인데요. 구토를 조금 더 심하게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혼자 걸리는 것보다는 아웃브레이크가 팡 터진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래블러스 다이어리아의 흔한 원인균이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람블편모충이 있는데요. 얘는 일단 빈도 자체가 이택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드문 편이고요. 증상이 이택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서든 온셋으로 딱 시작해지는 게 아니고 프로토조아죠. 이 원생 생물이 장 내에서 번식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며칠에 걸쳐가지고 점점 보통 한 1, 2주 정도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쳐서 점점 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징적인 대변의 양상이 나타나죠. 그 지방이 섞인 fatty stool,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 foul smelling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각각의 균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없으면은 제일 흔한 이태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포이드 피버, 장티푸스 봅시다. 요거는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증인데요. 그 살모넬라는 non 타이포이다 살모넬라랑 그 다음에 타이포이다 살모넬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 타이포이드 피버를 일으킬 수 있는 균주하고 그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만 일으킬 수 있는 균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타이포이달 살모넬라가 일으키는 병이 이 타이포이드 피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살모넬라는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요. 락토스 퍼멘테이션 없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즈도 없습니다. 요런 특징을 보이는 중요한 병원균이 살모넬라랑 시겔라 두 가지인데요. 이 중에 살모넬라는 이제 TSI, 트리플 슈가 아이론이라는 아가에서 키우면은 H2S,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를 생성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길쭉한 바이알에 요거는 키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키우면은 넓게 펼쳐가지고 키우면요. 이게 가스를 생성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키우면은 이 균이 안으로 쑥 내려가지고 번식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 공기층을 하나 만든대요. 그래서 그 가스층이 생긴 거를 보고 H2S,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시꺼멓게 변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살모넬라랑 시겔라를 구별할 수 있는 배지가 요 SS아가, 살모넬라 시겔라 아가라는 게 또 있는데요. 여기다와 키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살모넬라는 시꺼멓게 변하는데 시겔라는 그냥 무색으로 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모넬라랑 시겔라를 사실 뭐 타이포이드 피버는 구별하기가 쉽죠. 증상이 완전 다르니까. 근데 그냥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는 살모넬라랑 시겔라랑 그 이제 증상이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활성할 수 있는 게 요 TSI나 아니면은 SSR다. 그리고 이제 시꺼멓게 변하면은 살모넬라다. 색깔 변화가 없으면은 시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타이포이드 피버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균이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화기 증상보다는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한 게 이 균의 특징이죠. 그래서 전신 증상으로는요, 우선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39도에서 40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열이 나는데요. 이때 특이한 게 relative bradycardia. 그러니까 열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하트레이트는 높아야 80에서 90 정도로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림파데노파티, 그 다음에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거는 살모넬라가 캡슐을 가진 균이기 때문에 그 스플린에서 이런 균들을 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스플린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동반하기 때문에 헤파토메갈리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rose, salmon-like macular spot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연어의 살 색깔 같은 주황색 또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런 병변이 전신에 잔뜩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살모넬라 자체가 이 그 salmon color 이런 그 병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살모넬라, salm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호흡기까지 침범하면은 기침이라든지 인후통, 호흡곤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CBC를 하면요. 열이 많이 나고 온몸에 염증의 반응 같은 게 생기니까 WBC가 왠지 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특이하게 모든 세포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네미아나 트롬보사이토페니아 뭐 생길 수 있다 쳐. 근데
이렇게 감염 질환이 생기는데도 루코페니아가 생기는 게 조금 특이적이네요. 근데 루코페니아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relative lymphocytosis다. 이 말은 뭐냐면은 polymorphonuclear WBC 루코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뉴트로필, 그 뉴트로필이죠. 뉴트로필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림포사이트의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코페니아와 relative lymphocytosis가 생기는 병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이포이드 피버가 있고요. 박테리아 질환에서는 이것만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열대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거. 댕기, MERS, 지카, 치kun구니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SFTS. 요게 대표적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은요,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필요가 있겠어요. 추가적으로 업노말 LFT가 있는데 이제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간도 커지고 LFT가 올라간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데 뭔가 허트레이트가 별로 높지 않다. relative bradycardia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핑크피치 병변이 가득하고 거기에 판사이토페니아 또는 루코피니아가 있다. 그러면은 살모넬라에 의한 타이포이드 피버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배양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blood, urine, stool 세 가지 검체를 모두 얻어서 배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경험적 항생제를 이미 투약을 했다면 본메로 컬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더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센시티브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그런 검사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환자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검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검사가 이 비달 테스트라고 해서 살모넬라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요. 요게 센시티비티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의 감염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비달 테스트 네거티브를 줬다 그래서 살모넬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비달 테스트가 포지티브라고 해서 또 살모넬라냐?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살모넬라를 진단하기에 블러드 컬처 같은 검사보다 이 비달 테스트가 우선되는 검사냐,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검사냐, 그럼 그건 아니죠. 이제 하긴 합니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달 테스트라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살모넬라를 진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 비달 테스트 같은 세롤로직 테스트보다는요, 블러드와 스툴 컬처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이면서 조금 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셉트락손이 기본이지만요, 증상이 비교적 마일드하고 만약에 다른 항생제에도 감수성이 있다, 그렇다면 플로로퀴놀론이나 아지트로마이신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컴플리케이션으로는요, 인테스티널 블리딩이나 퍼포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글쎄 시험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재발이랑 그다음에 크로닉 캐리어 요거는 조금 나온 편인 것 같아요. 타이포이드 메리 들어보셨죠? 그 타이포이드 피버의 크로닉 캐리어인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리는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타이포이드 피버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균이 거블레더에서 계속 증식을 하는데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계속해서 균을 배출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크로닉 캐리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발의 경우에는 다시 항생제 치료를 잘 해줘야겠고요. 만약에 크로닉 캐리어다, 그러면 항생제를 길게 써주던지 아니면은 콜레시스텍토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장내 세균 감염으로는요, 살모넬라 장염, 살모넬라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그 다음에 시겔라, 클렙시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사실 제가 예전에 조금씩 다 다룬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록에다가 링크는 달아놨으니까요. 복습하실 분들은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장내세균과는 이렇게 마치고요. 기타 그람 음성균 감염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슈도모나스 에러지노사 농동균입니다. 이 균은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요. 랍토스 퍼멘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균은 옥시데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옥시데이즈는 이 사진처럼 이 옥시데이즈를 검사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에는 옥시데이즈랑 접촉하면은 색깔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런 시약이 묻어 있어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간 옥시데이즈에서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 옥시데이즈 테스트 포지티브, 옥시데이즈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왼쪽 거는 배지에다가 그 키운 색깔이 그냥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배지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옥시데이즈 테스트 네거티브, 옥시데이즈가 없는 그런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도모나스는 이런 색깔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슈도모나스는요, 일으킬 수 있는 감염증들이 우선 스킨과 subcutaneous tissue infection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연부조직 감염인데, 요거는 보통은 잘 생기지가 않고요. 상처라든지 아니면 특히 화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 부분에 상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화상이 생겼는데 그 적절하게 데브리빵이 잘 안 되고 그 죽은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슈도모나스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슈도모나스에 의한 그 폐렴이나 아니면 호흡기 감염은 그냥은 잘 안 생기고요. COPD라든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브론키եկ타시스 같은 뭔가 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뉴모니아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슈도모나스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엠피리컬 안티바이오틱스를 반드시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로 맞춰줘야겠습니다. 임상에서 제일 중요한 감염은 역시 그 catheter related infection이나 아니면 sepsis 같은 healthcare related infection들이겠네요. 이런 감염이 있을 때 greenish discharge를 보이는 그런 균들이 배양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슈도모나스가 나온 거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슈도모나스 감염을 고려해서 empirical antibiotics에 anti-슈도모나 antibiotics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 예시들을 적어놨네요. 적어놨는데 제가 그 강의록을 노션으로 만든 건데 이 노션이 검색 기능이 좀 구려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단어들이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도모나스 아니면 안티슈도모날 이런 걸로 검색을 했는데 아마 뭔게 빠진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혹시나 여기는 빠져 있는데 또 슈도모나스 감염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넣어놓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감염들 아니면은 hospital acquired pneumonia, hospital acquired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들 그런 것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SOS나 특히 MRSA죠. MRSA나 아니면 슈도모나스 감염을 좀 깔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뭔가 좀 규칙성이 있구나. 몇몇 가지 빼고는 이제 슈도모나스가 있을 만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를 알고 나시면은 요런 것들에서 슈도모나스 의심해가지고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 쓰는 건 너무 당연하겠구나. 이거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그 항생제 다룰 때도 한번 했지만 그 전체 항생제 중에서 안티슈도모날 이펙트가 있는 항생제들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파 종류 중에서는 세프타즈딘 그리고 4세대 세파인 세페핌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 유도체 중에서는 피페라실린, 티카르실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베탈락탐과 베탈락탐의 이제 복합제 요거를 이제 타조신 또는 조신이라는 그 상품명으로 팔죠. 요 복합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즈트레오남 요것도 되고 또 퀴놀로돈 효과가 다 있습니다. 시프로도 효과는 있어요. 오히려 레본 아니면 목시플록사신보다 그 슈도모나스에 대해서는 시프로플록사신의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시프로플록사신은 막 그 GI 인펙션이나 아니면은 이콜라이에 쓰는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슈도모나스에도 시프로플록사신 효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바페넴은 이제 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얼타페넴은 안티슈도모날 이펙트가 근본적으로 없다. 그럼 이제 얼타페넴은 언제 쓰냐? 외래에서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에도 또 다 그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폴리믹신 B 또는 콜리스틴 같은 굉장히 독한 약을 쓸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미노글리코시드도 슈도모나스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요, 국시를 보시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국시에서 슈도모나스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그 헬스케어 릴레이티드 인펙션을 포함해서 슈도모나스 감염을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국시든 CK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슈도모나스의 특이한 피부 감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엑사이마 gangrenous입니다. 요거는 주로 면역 저하 환자에서 슈도모나스에 의한 박테레미아나 아니면 셉시스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피부 병변인데요.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칼로 도려낸 것처럼 경계가 명확한 gangrenous necrosis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커멓게 gangrenous necrosis가 생기기까지 채 하루도 안 걸리게 굉장히 진행이 빠른데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통증은 없다 그래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병변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병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엑사이마 갱그레노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이제 이건 사실 처음 이제 셉시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열도 많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으로는 블러드 컬처를 빨리 나가줘야겠죠. 그리고 항생제도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줘야 될 텐데 슈도모나스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터 폴리큘라이티스입니다. 요거는 슈도모나스로 오염된 물, 특히 따뜻하게 데워놓은 물에서 피부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뾰루지 같은 병변이 피부에 잔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에 고름이 차는 이제 폴리큘라이티스 모낭염 생기면은 그 이제 조그마한 여드름 같은 그런 그 퍼스튤 같은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아픈 병변이 몸 중심 부분에 잔뜩 생겼다. 이제 몸 중심 부분, 트렁크 근처 이런 데 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하터 폴리큘라이티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가만두면 낫는다고 하는데 병변이 너무 익스텐시브하다. 그러면은 오럴 플로로퀴놀론을 줄 수가 있겠네요.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SRS를 비롯한 피부 상재균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퍼럴런트 스킨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 폴리큘라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피부 상재균의 감염은요, 보통 TMP SMX나 아니면 1세대 세파 이런 거 어떻게 바르는 약 같은 거, 뭐 피로신 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바르면은 금방 낫는 게 주로 차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모양만 보고는 감별이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봤을 때도 이게 유더에 나온 문제였는데 그 뭐지? 하터 폴리큘라이티스인지 SRS 인펙션인지 그게 이제 키가
TMPS였나 세파졸린이었나 그걸 한번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이게 주요 키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비브리오 벌니피쿠스, 비브리오 폐혈증 또는 궤접병 이걸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봅시다. 우리 비브리오균 중에서요, 비브리오 콜레라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요거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플라메토리 다이어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따로 막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는 균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그 이제 인플라메토리 다이어리아를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감별 진단으로 그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이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소화기 감염 일으키는 균인데 비브리오 벌니피쿠스는 이런 균들하고는 다르게 소화기 증상이 아니라 sepsis와 광범위한 셀룰라이티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비브리오 벌니피쿠스뿐만 아니라 다른 비브리오 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우선 호염성, 그러니까 소금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런 뜨끈뜨끈한 해수에서 잘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특히 그 제가 저번에 이제 비브리오 얘기하면서 비브리오 엘토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게 아마도 그 제가 알기로는 겐지스강 연안 근처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 이제 그 바닷물이랑 만나고 그 이제 인도니까 어떤 바닷물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이제 그런 데 원래 풍토병이었던 게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거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람 음성 그리고 막대균, 로드기는 한데 약간 구분 모양이다. 그래서 curved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옥시데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까 옥시데이즈 검사하는 그 검사실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변하겠네요. 그리고 염기성 배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TC 그냥 일반적인 배지보다는 요 TCBS라고 하는 특별한 아라에서 좀 잘 자랍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초록색 배지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e, 비브리오 벌니피쿠스를 키우면은 얘네 둘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색깔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배지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그럼 이제 그 배지 색깔을 그대로 품은 초록색 모양의 콜로니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비브리오 벌니피쿠스 근데 이 비브리오 벌니피쿠스는요 보통 바닷가에서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무슨 다른 비브리오 콜레라 이런 것처럼 fecal oral transmission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바닷물에 있던 균이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일반인은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잘 걸립니다. 일반인이 잘 안 걸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안 걸린다 이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거의 반드시 리스크 팩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 질환이 있는 사람, 시로시스라든지 아니면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있는 사람. 여기에 이 간 질환에 크로닉 알코올리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들, CKD나 아니면 DM 포함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된 이제 면역 저하자들 잘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hereditary chromatosis. 이게 우리 몸에 그 아이런을 너무 과하게 흡수해버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요거 있는 사람이 특히 비브리오 벌니피쿠스에 굉장히 잘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시에는 나오는 병은 아니지만 USMLE 보시는 분들은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바닷물이 뜨끈할 때 굴, 조개류, 조개나 아니면 조개 친구들, 그리고 생선회 요런 거를 나름식으로 먹다가 걸릴 수가 있고요. 꼭 이걸 먹다가 걸리는 거는 아니고 바닷가나 부두 같은 데서 상처를 입는다. 특히 조개 같은 거에 비었다. 그러면은 그 조개류 같은 거에 있던 이 비브리오 벌니피쿠스 균이 바닷물 아니면은 이제 바닷물에 있던 게 그 상처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셀룰라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겠네요. 이후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프로그레션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septic 쇼크의 임상 양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헤모리직한 이제 이렇게 시꺼멓게 까만 불나를 동반하는 셀룰라이티스 아니면은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제가 저번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렌젠스를 다뤘었죠. 보시면은 그거랑 임상 양상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요. 이제 그 새까맣고 헤모로직한 불나가 생기는 거.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 팩터랑 그 다음에 최근 여행력 뭐 이런 거를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는 죽은 조직의 데브리망을 하면서 인텐시브 서포티브 케어를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조합이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셉트리악손과 독시사이클린을 같이 주는 거 이런 조합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게 한번 임종평인지 국시인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그람 음성균 감염에 또 이제 뭐 레지오넬라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요. 뭐 그건 이제 전에 폐렴할 때 다룬 적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거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람 음성균 감염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열심히 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